서울 노원구의 한 골목은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작은 가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굽은 길을 따라 늘어선 가게들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주민들의 소박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곳은 대형 마트나 화려한 상가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오래된 단골들과 상인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분위기를 간직한 곳이었어요. 골목의 중심에는 김영수와 이정희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식당은 20년 동안 이 골목에서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왔고 주민들에게는 마치 쉼터 같은 곳이었어요. 김영수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 이정희는 씩씩하고 손님들에게 친절한 모습으로 골목의 인기인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경기가 나빠지고 손님들이 줄어들면서 식당 운영은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식당 내부는 단출했지만 정감이 넘쳤어요. 낡은 나무 의자와 테이블 위에는 늘 깨끗한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벽에는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남긴 메모와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식당 안에서는 가끔 주민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갔어요. 그런 식당의 한 구석에는 늘 조용히 앉아 혼밥을 즐기는 손님이 있었어요. 바로 12세의 박진호 할아버지였어요. 그는 이 골목의 단골 손님으로 매주 한두 번씩 식당을 찾곤 했어요. 박진호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지나갈 때면 주민들 사이에서 묘한 경외심이 느껴지곤 했어요. 박진호의 모습은 평범한 노인과는 조금 달라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등은 굽지 않았고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힘이 넘쳤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단단한 존재감을 풍겼어요. 식당 주인인 김영수와 이정희는 박진호를 단골 손님으로서 매우 반겼어요. 그는 늘 조용히 밥을 먹은 뒤 간단한 인사만 건네고 떠났지만 그가 식당에 오는 날에는 이상하게도 식당 안이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박진호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그가 과거 군인이었다고 추측했어요. 그의 걸음걸이나 자세를 보면 일반적인 노인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박진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고 주민들도 그에게 굳이 묻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조용히 골목을 오가며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노인이었어요. 골목에 사는 사람들은 그를 조용한 박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존중했고 그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의 존재만으로도 묘한 신뢰감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평화로운 골목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오후였어요. 김영수와 이정희는 점심 장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손님 몇 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박진호 역시 식당 구석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식당 안은 평소처럼 소박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나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낯선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들 중 가장 앞에 서 있던 남자는 건달, 두목, 최강철이었어요. 그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최강철의 뒤에는 그의 부하들로 보이는 남자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들은 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식당 안을 둘러봤어요. 식당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손님들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들을 쳐다봤고 김영수와 이정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사장님, 이 골목이 요즘 많이 위험한 거 아시죠? 최강철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저희가 이 골목을 지켜드릴 테니까 보호비 좀 내셔야겠어요. 김영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소심한 성격이라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이정희가 나서려 했지만 최강철의 눈빛을 보고 말을 삼켰어요. 보호비요? 김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지. 우리가 지켜드릴 테니까 매달 돈 좀 내시면 돼요. 싼 값에 안전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강철은 여유롭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김영수는 두려움에 떨며 결국 돈을 건넸어요. 그는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정희는 그런 남편을 안타깝게 바라봤지만 그녀 역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건달들은 돈을 받고 식당을 빠져나갔어요. 떠나기 전 최강철은 김영수를 향해 매달 우리가 올 테니까 잊지 마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테니까 라며 협박하듯 웃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박진호 할아버지는 구석에서 밥을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건달들이 떠나는 모습을 차분히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는 듯했어요. 식당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날의 공기는 이전과는 져요. 김영수와 이정희는 서로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고 박진호는 말없이 식사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남은 밥값을 계산하며 조용히 나갔어요. 밖으로 나간 박진호는 잠시 골목을 둘러보며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골목에 익숙한 풍경이 담겨 있었지만 그 풍경 속에 드리워진 위협의 그림자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이제 이 골목에는 새로운 위협이 찾아왔고 박진호는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서울 노원구의 낡은 골목은 이제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어요. 최강철과 그의 부하들이 등장한 이후 주민들의 일상은 서서히 뒤틀리고 있었어요.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을 협박하는 건달들은 처음에는 가게 주인들에게 겁을 주는 정도였지만 점차 그들의 행동은 대담하고 폭력적으로 변해갔어요. 최강철은 골목의 상인들이 겁먹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보호비를 점점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더니 매달 액수를 조금씩 늘려갔죠. 상인들은 천천히 조여오는 압박에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식당 주인 김영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첫 번째 보호비를 낼 때부터 생활비를 쪼개야 했고 두 번째 달부터는 더 이상 감당할 여력이 없었어요. 가게 매출은 줄어들고 있었고 건달들이 식당 근처에 출몰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마저 뜸해졌어요. 이번 달은 돈을 못 준비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김영수는 최강철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하지만 최강철은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기다려주긴 뭘 기다려. 장사하려면 규칙은 지켜야지. 돈 없으면 가게 문 닫아. 최강철의 부하들은 가게 안을 어슬렁거리며 일부러 의자를 거칠게 끌고 테이블을 발로 차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어요. 김영수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부하들 중 한 명이 그의 어깨를 세게 밀쳤어요. 사장님, 우리가 너희 가게를 지켜주는 거야.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우리 덕분에 안전한 거라고. 부하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김영수는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이정희는 눈물을 삼키며 남편 옆에 조용히 섰어요. 골목의 다른 상인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어요. 동네 슈퍼마켓, 세탁소, 그리고 작은 카페까지 건달들의 협박 대상이 되었어요. 상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누구도 용기를 내서 맞설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건달들이 골목을 돌아다니는 시간만 되면 상인들은 가게의 문을 잠그거나 그들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가게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어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괜히 건달들에게 찍히면 큰일 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골목 전체가 무겁고 우울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와중에도 박진호는 여전히 조용히 골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평소처럼 식당에 와서 밥을 먹으며 주변을 관찰했고 건달들이 골목에서 벌이는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박진호는 그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주로 어떤 시간대에 골목을 돌아다니는지, 어떤 상점에 먼저 들르는지, 그리고 부하들 간의 관계는 어떤지 하나하나 머릿속에 담아두었어요. 그는 이 골목의 지형과 작은 골목길까지도 알고 있었기에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준비였어요. 어느 날 최강철은 김영수가 돈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부하들에게 이번엔 제대로 보여주자고 명령했어요. 그날 오후 최강철과 그의 부하들이 다시 식당을 찾아왔어요. 식당 안에는 손님 몇 명이 있었지만 건달들이 들어서는 순간 모두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얼굴을 숙였어요. 최강철은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어요. 김 사장님, 우리 돈 준비했어요? 아니면 이번 달엔 문 닫고 쉬어야겠네? 김영수는 그 말을 듣고 다급히 나왔지만 돈을 준비하지 못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정희가 그의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았지만 그녀 역시 어떤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돈이 없으면 가게도 필요 없겠네. 최강철은 비웃으며 부하들에게 손짓했어요. 부하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은 배 질려 도망쳤고 이정희는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제발요. 이정희는 울먹이며 부하들에게 애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김영수는 용기를 내어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부하 중 한 명이 그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어요. 김영수는 바닥에 쓰러졌고 이정희는 그런 남편을 부축하며 목 놓아 울었어요. 이 모든 것을 식당 밖에서 목격하고 있던 박진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창문 밖에서 건달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얼굴에 처음으로 분노의 기색을 드러냈어요. 박진호의 손은 주먹을 쥔 채 가만히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어요. 그는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골목의 끝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식당 안은 여전히 아수라장이었지만 박진호는 자신의 감정을 차분히 다스리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골목은 이제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고 박진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식당은 여전히 어수선한 상태였어요. 건달들이 유리창과 테이블을 부수고 떠난 지 하루가 지나도 김영수와 이정희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김영수는 부서진 가구를 치우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이정희는 조용히 그를 돕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날 이후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더 줄어들었어요. 건달들이 식당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주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김영수는 손님이 없는 가게에 앉아 한숨을 쉬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에 빠져 있었어요. 이정희는 남편을 위로하려 했지만 그녀 역시 불안감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러던 며칠 후 식당 문이 또다시 거칠게 열렸어요. 최강철의 부하들이 다시 나타난 거였어요. 그들은 이전보다 더 거만하고 위협적인 태도로 들어왔고 가게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김 사장님, 이번엔 돈 준비했나? 부하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고 그의 말 한마디에 김영수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김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가 시간을 줬더니 이렇게 가게를 망쳐놨어? 우리한테 농담하냐? 부하 중 또 다른 한 명이 테이블을 발로 차며 소리쳤어요. 김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이정희는 남편 옆에 서서 그를 보호하려는 듯 한 발 앞으로 나섰지만 그녀의 눈빛 역시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어요. 돈도 못 내면서 어디서 가게를 계속 열어?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부하들이 점점 더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한 명은 김영수를 밀치며 그를 넘어뜨렸고 다른 한 명은 이정희가 쥐고 있던 수건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어요. 그때였어요. 식당 구석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던 각진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밥그릇을 조용히 밀어놓고 고개를 들어 건달들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긴 주민들이 먹고 사는 곳이다. 박진호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들렸어요. 건달들이 박진호를 돌아보며 비웃었어요. 뭐야, 노인네가 밥이나 먹고 가만히 있어. 괜히 끼어들었다가 다칠라. 하지만 박진호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들을 계속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건달 중 한 명이 박진호에게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손을 뻗었어요. 이박은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앉아있. 그 순간 박진호가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그는 손을 뻗어 건달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건달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박진호는 그의 팔을 뒤로 꺾은 채 차분히 말했어요. 더 이상 깽판 치지 말고 나가라. 식당 안은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어요. 남은 건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들은 노인이 이런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뭐야, 이 노인네가. 또 다른 건달이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박진호는 그를 단숨에 제압했어요. 그는 건달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그의 팔을 잡아 바닥에 눌렀어요. 박진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건달들을 바라봤어요. 내가 2번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가라. 건달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당황한 채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들은 서로를 보며 눈짓을 주고받더니 결국 식당을 빠르게 빠져나갔어요. 식당 안에 남은 것은 박진호와 김영수 부부뿐이었어요. 김영수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고 이정희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은 채 박진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진호는 조용히 김영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다치지 않았나? 김영수는 멍한 표정으로 박진호를 바라보다가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진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부부를 차분히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지켜볼 테니. 그 말에 이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박진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진호는 천천히 식당 밖으로 걸어나갔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어요. 한편 식당을 떠난 건달들은 최강철에게 돌아가 모든 일을 보고했어요. 그 노인,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했어요. 최강철은 분노에 차서 주먹을 테이블 위에 내리쳤어요. 노인 하나도 못 이겨? 이게 말이 돼? 그는 부하들을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다음엔 제대로 처리해. 그리고 그 노인에 대해 알아봐. 뭔가 이상하다. 건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최강철은 담배를 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의심이 가득했어요. 박진호는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는 건달들이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는 골목의 조용한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식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날의 사건은 골목의 판도를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식당은 며칠간 조용한 듯 보였어요. 박진호가 건달들을 제압한 이후 골목의 주민들은 조심스럽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김영수와 이정희도 한동안 건달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 부부는 부서진 가구를 정리하고 떼진 유리창을 대충 덧대며 가게를 다시 꾸려갔어요. 손님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지만 박진호가 건달들을 물리쳤다는 소문은 골목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러왔어요.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건달 두목 최강철은 부하들이 박진호에게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에 휩싸였어요. 그는 단순히 보호비를 걷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박진호를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최강철은 더 많은 부하들을 소집하며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노인 하나한테 당하고 돌아오다니 다들 정신 나갔냐? 최강철은 부하들을 향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살기가 가득했죠. 이번엔 제대로 보여준다. 우리가 누군지 확실히 알려줘야겠어. 그날 최강철은 5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다시 골목으로 향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부하들은 무언가를 망가뜨릴 준비가 된 듯 철제 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거칠고 무거웠어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김영수와 이정희는 그들을 보고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정희는 테이블을 닦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불안하게 바라봤고 김영수는 아무 말도 못 한 채 얼어붙고 말았어요. 김 사장, 잘 지냈어? 최강철이 비웃으며 식당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부서진 의자와 덧댄 유리창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도 우리한테 대들 생각이 있는 건가 보네. 김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제발 그냥 가주세요.
저희 가게엔 이제 줄 돈도 없고 더는 못 버팁니다. 못 버틴다고 그럼 가게를 접어야지. 최강철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손짓했고 그의 부하들은 즉시 식당 내부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의자는 거칠게 바닥에 내던져졌고 테이블은 발로 차여 넘어갔어요. 주방으로 향한 한 부하는 조리대를 발로 차 뒤집고 냄비와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김영수는 그 광경을 보고 막으려 했지만 부하들 중 한 명이 그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어요. 이게 너희가 버티겠다는 결과야. 최강철은 부하들이 난장판을 벌이는 동안 팔짱을 낀 채 비웃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정희는 바닥에 쓰러진 남편을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만, 제발 그만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강철과 부하들은 그녀의 애원을 무시했어요.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바닥에는 깨진 유리와 부서진 나무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주방은 더 이상 음식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어요. 최강철은 한참 동안 이를 지켜보다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겠지. 우리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다음 달엔 돈을 꼭 준비해라. 아니면 더 큰일이 날 거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김영수를 노려보고는 천천히 식당을 떠났어요. 최강철과 그의 부하들이 떠난 뒤 식당은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차라리 더 두려웠어요. 김영수는 부서진 가게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이정희는 남편의 옷을 붙잡고 울기만 했어요. 그날 저녁 박진호는 골목을 걸으며 식당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는 부서진 유리창과 흩어진 나무 조각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이내 천천히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김영수와 이정희는 박진호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김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이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그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이 또 왔어요. 이번엔 모든 걸 부숴버렸어요. 박진호는 가게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깨진 접시와 뒤집힌 냄비, 넘어져 있는 테이블과 의자들. 그는 아무 말 없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분노를 담고 있었어요. 괜찮으십니까? 박진호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명수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어요. 괜찮을 리가 없죠. 저희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가게도 저희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겁니다. 박진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는 김영수 부부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을 남긴 박진호는 식당을 떠나 골목 끝으로 걸어갔어요. 그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발걸음으로 걸으며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박진호는 골목의 익숙한 풍경을 둘러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그는 해병대 특수수색대에서 활동하던 시절 어려운 작전을 수행하며 배운 기술과 경험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떠올렸어요. 그는 이제 이 골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고 그에 맞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는 골목 끝에 멈춰서서 잠시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다시 골목 안으로 걸어갔어요. 박진호는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골목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박진호는 골목 끝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의 눈은 어두운 골목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과거의 기억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 자신이 본 것들, 그리고 앞으로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점점 더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그의 기억은 자신도 모르게 과거로 돌아갔어요. 박진호는 과거 해병대 특수수색대에서 활동하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는 젊은 나이에 군에 입대해 가장 힘들고 위험한 임무들을 맡아왔어요. 전쟁의 한가운데서 그는 동료들과 함께 생존을 위해 싸웠고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작전을 수행해야 했던 날들이 떠올라. 베트남 전쟁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받았고 동료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했어요. 박진호는 냉철한 판단력과 전투 능력으로 동료들에게 깊은 신뢰를 얻었고 상관들로부터도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는 수많은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책임감과 무게를 짊어졌어요. 그는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포로로 잡힌 아군을 구출하는 임무를 맡았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의 동료들은 언제나 그의 침착함과 정확한 판단을 믿었고 박진호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작전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동료들을 잃기도 했고 그때의 상실감은 평생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는 한동안 군에 남아 후배들을 훈련하며 자신의 경험을 전수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전장에서의 기억과 책임감이 점점 무거워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결국 그는 은퇴를 결심했고 조용한 삶을 찾아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그는 노원구의 이 작은 골목에 자리 잡았어요. 그는 과거의 기억을 뒤로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본능과 경험은 여전히 그의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골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그는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이 다시 움직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요. 박진호는 골목을 천천히 걸어 다니며 주변을 살폈어요. 그는 골목의 구조를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곳은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좁은 길이 얽히고 설켜 있었고 작은 샛길들이 많았어요. 그는 이 지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는 골목의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적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질문에 답하며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전했어요. 건달들이 주로 언제 골목에 나타나는지, 그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는 어떤지를 하나하나 알아갔어요. 주민들은 박진호가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의 차분한 태도에 묘한 신뢰를 느꼈어요. 그들은 밤에 주로 활동해요. 낮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한 상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맞아요. 항상 같은 시간대에 이쪽으로 들어와요. 두목은 항상 뒤에 서 있고요. 다른 상인이 덧붙였어요. 박진호는 이 모든 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담아두었어요. 그는 건달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며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점점 더 명확히 이해했어요. 그는 또한
주민들에게서 건달들이 사용하는 아지트에 대한 정보도 얻었어요. 건달들은 골목에서 조금 떨어진 낡은 창고를 아지트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종종 모여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다고 했어요. 이 정보는 박진호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정보들을 토대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는 단순히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몰아낼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는 과거 전장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번에도 냉철하게 움직이기로 결심했어요. 박진호는 조용히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말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있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골목의 샛길과 지형을 활용할 방법을 구상했고 건달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는 과거 해병대 특수수색대에서 배운 기술들을 되새기며 어떻게 이 골목을 지킬 수 있을지를 철저히 계산했어요. 그날 밤 박진호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그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를 다시 한번 곱씹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골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결코 강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와 다름없 골목을 걸으며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움직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박진호는 골목의 조용한 풍경을 바라보며 느릿하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발걸음은 단단했어요. 그는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골목은 평소와 달리 불길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어요. 주민들은 문틈으로 주변을 살피며 무언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식당 앞에는 최강철과 그의 부하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인원이었고 모두가 강렬한 위협을 풍기며 골목을 장악하려는 기세였어요. 최강철은 천천히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뒤에는 부하들이 질서 없이 따라 들어왔고 일부는 식당 밖에 서서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주민들은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속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설 용기를 내지 못한 채 그저 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사장, 오늘은 좀 다른 날이 될 거야. 최강철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조롱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내가 이 골목을 누가 주인인지 보여주러 왔으니까. 김영수와 이정희는 식당 안쪽에 웅크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얼굴은 이미 두려움으로 창백해져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돈 준비 못했겠지. 뭐 이번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누가 이 골목을 장악하는지 확실히 보여줄 때야. 최강철은 고개를 돌려 부하들에게 손짓했어요. 부하들은 곧바로 식당 내부를 엉망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의자와 테이블이 넘어지고 접시와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주방에서는 냄비와 조리도구들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영수는 이를 막으려 했지만 부하 중 한 명이 그를 거칠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어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이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최강철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아들이 난장판을 버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식당 문이 천천히 열리며 박진호가 들어왔어요. 그는 조용히 걸어 들어와 식당 한가운데에 서서 모든 상황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은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고 그저 차분하고 고요했어요. 최강철은 박진호를 보자마자 비웃으며 말했다. 아, 그 노인네 왔네. 내가 그렇게 대단하다며? 오늘은 내가 날 정말 화나게 만들었으니 제대로 보여주마. 박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부서진 식당 내부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김영수 부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최강철과 그의 부하들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여긴 주민들이 먹고 사는 곳이다. 박진호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깽판 치지 말고 나가라. 최강철은 코웃음을 치며 그 아들을 돌아봤어요. 이 노인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수도 있었는데.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하며 명령했어요. 부하들 중 2명이 박진호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박진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한 부하의 팔을 잡아 뒤틀며 바닥에 눕혔고 다른 한 명은 그의 발길질에 중심을 잃고 쓰러졌어요. 단 몇 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식당 안은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어요. 나머지 부하들은 박진호의 움직임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사람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듯했어요. 뭐 하는 거야? 전부 덤벼. 최강철이 소리쳤어요. 부하들은 다시 박진호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박진호는 그들 하나하나를 정확하고 차분하게 제압했어요. 그는 골목의 좁은 공간과 식당 내부의 구조를 이용해 그들을 하나씩 쓰러뜨렸어요.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마치 과거 전장에서의 훈련과 실전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같았어요. 한 부하가 뒤에서 몰래 공격하려 했지만 박진호는 몸을 살짝 틀어 그의 주먹을 피하고 반격으로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또 다른 부하는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려 했지만 박진호는 방망이를 빼앗아 가볍게 그를 제압했어요. 최강철은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부하들이 하나둘 쓰러지고 자신이 믿었던 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그는 속으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최강철은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어요. 박진호는 그의 앞에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과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이 골목에서 이제 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땐 정말 후회하게 될 거다. 최강철은 박진호의 눈빛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는 자신이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그는 뒤로 물러서며 부하들에게 소리쳤어요. 가자. 여기서 빠져나가. 부하들은 쓰러진 몸을 간신히 일으키며 하나둘 식당을 빠져나갔어요. 최강철도 서둘러 뒤를 써요. 그는 마지막으로 박진호를 한번 돌아봤지만 그 눈빛은 끝내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식당 안에 남은 것은 부서진 가구들과 조용히 서 있는 박진호뿐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식당 내부를 둘러봤어요. 김영수와 이정희는 여전히 한쪽 구석에서 떨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끝났습니다. 박진호가 차분히 말했어요. 그는
김영수 부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는 조용히 식당을 나서며 골목 끝으로 걸어갔어요. 밖에서는 주민들이 몰래 그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쉽게 말을 걸지 못했어요. 박진호는 천천히 골목을 걸으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 골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어요. 최강철과 그의 부하들이 마지막으로 패배하고 도망친 이후 주민들 사이에 퍼져 있던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골목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들의 존재는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혹시나 건달들이 다시 돌아와 더 큰 보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떤 위협도 나타나지 않자 주민들은 조심스럽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박진호가 건달들을 쫓아낸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소문은 과장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박진호를 골목에 숨겨진 영웅으로 이야기했어요. 누군가는 그가 과거의 특수부대 출신이었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그가 전쟁 영웅이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작 박진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평소와 다름없 골목을 오가며 조용히 자신의 일상을 이어갔어요. 식당 앞을 지나던 주민들은 김영수와 이정희 부부를 보며 갈게 미소 짓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이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었어요. 부서졌던 가구와 깨진 유리창은 주민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복구되었고 식당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여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정희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 다시 열심히 해봐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식당은 다시 문을 열었고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눈치를 보는 손님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당 안은 다시 활기를 되찾아갔어요. 김영수와 이정희는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모든 게 박진호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정희는 남편에게 속삭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식당도 이 골목도 끝났을 거예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당 한쪽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박진호를 바라봤어요. 박진호는 여전히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특별히 칭찬을 바라거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어떤 보상을 받으려는 모습도 없었어요. 그저 평소처럼 밥을 다 먹은 뒤 계산을 하고 조용히 식당을 떠났어요. 가끔씩이라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겠어요. 이정희가 말했어요. 그래도 너무 부담되지 않게요. 그분은 그런 걸 바라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김영수가 덧붙였어요. 식당뿐만 아니라 골목 전체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두려움에 떨지 않았어요. 건달들이 사라진 후 상인들은 다시 가게를 열며 활기를 되찾아갔어요. 골목은 점점 더 밝아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이전보다 더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어갔어요. 한 주민은 자신의 작은 빵집을 다시 꾸미기 시작했고 다른 주민은 가게 앞에 화분을 놓아 골목을 더 예쁘게 꾸몄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변화의 뒤에는 박진호의 조용한 희생과 용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김영수와 이정희는 식당 문을 닫고 박진호에게 특별히 준비한 음식을 들고 갔어요. 그는 자신의 집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박 선생님, 잠시 괜찮으세요? 이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시다면 이거 좀 받아주세요. 저희가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김영수가 음식을 내밀며 말했어요. 박진호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음식을 받았어요.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미소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이렇게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정희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진호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믿음이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에도 박진호는 변함없이 골목을 걸었고 주민들은 그를 볼 때마다 갈게 인사했어요. 그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주민들은 그가 이 골목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느꼈어요. 식당은 점점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김영수와 이정희는 새로 온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며 그들이 다시는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주민들은 서로를 돕고 골목은 다시 활기로 가득 찼어요. 박진호는 그 모든 것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지켜낸 이 공간이 다시 평화롭고 따뜻해지는 것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박진호는 언제나 그랬듯 조용히 골목을 걸었어요. 햇볕이 골목길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골목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잠식된 공간이 아니었어요. 건달들이 사라진 후 골목은 다시금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고 박진호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도 늘 그래왔던 것처럼 조용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식당 앞에 들어선 박진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김영수와 이정희는 그를 보자마자 반갑게 미소를 지었어요. 박 선생님, 어서 오세요. 이정희는 밝은 목소리로 그를 맞았어요. 김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어요. 박진호는 특별한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한쪽 구석 자리로 걸어갔어요. 그 자리는 언제나 그가 앉던 자리였고 마치 그 자리가 그의 자리로 정해져 있기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식당은 이미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지만 박진호가 들어오자마자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 분이야. 그 골목을 지킨 분. 저분이 없었으면 우린 아직도 건달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을 거야. 사람들은 박진호를 멀리서 바라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직접 말을 걸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그가 조용히 있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평화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정희는 박진호의 테이블에 음식을 가져다 놓으며 말했다. 오늘도 늘 드시던 걸로 준비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박진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그는 늘 그랬듯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어요. 주변의 소음도 사람들의 시선도 그를 방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친 박진호는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갔어요. 김영수는 돈을 받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박진호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짧게 대답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김영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그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박진호는 조용히 식당을 나섰고 골목길로 향했어요. 골목은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 아니었어요. 가게들은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다시 웃으며 서로를 돕고 있었어요.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골목은 점점 더 단단한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빵집 주인은 가게 앞에 작은 벤치를 놓아 손님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했고 세탁소 주인은 가게 앞에 화분을 놓아 골목을 더 환하게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다시 골목에서 뛰어놀며 웃음소리를 냈고 어르신들은 골목 끝 작은 공터에 모여 담소를 나누었어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박진호는 늘 그렇듯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골목의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벤치에 앉아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라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존경했지만 박진호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과거를 언급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떠벌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자신이 지켜낸 이 공간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골목은 점점 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새로 들어온 상인들도 있었고 기존 상인들은 더 나은 가게를 만들기 위해 서로 돕고 있었어요. 주민들은 이제 서로를 더 믿고 의지하게 되었고 골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곳이 되었어요.